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충분히키 축팬 440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치지지 그라운드 빅부 채널에서 또 광고낸다. 매주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충분히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경 루카와 함께 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세즈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 합니다. 또 그라운드 빅풋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XG 인사이트도 또 계속해서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XG 인사이트 검색하셔서 월 5,000원, 5,900원에 또 이용하실 분들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오프닝 토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또 우리 한희준이가 지난주엔 또 못 왔어요.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뭐 다른 개인 일정 때문이 아니라 일을 나가야 되는 게 있어서 못 왔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일이 이제 제가 이번 시즌에 네. 손 삼성이랑 FC에서 경기 둘 때마다 다 FC랑 삼성 둘 다. 네네. 둘 다에서 그 경기장 알바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날이 마침 딱 플레이오프 2차전 날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차전이 일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아, 그쵸. 근데 그 1차전이 하루 폭설 때문에 미뤄지는 바람에 2차전도 좀 미뤄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경기에 또 거의 동시간이어가지고 저희 녹음이랑 그쵸. 거기 가야 됐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빠지게 됐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기도 했죠. 뭐 결과는 부천이 놀라운 이제 뒤집기를 하면서 뭐 이건 거의 이거는 경기 내에서는 이제 1차전, 2차전 쭉 갔지만 이거는 이제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봐야죠. 네. 그쵸. 사실 뭐 정배라고 따지면은 당연히 수원 FC가 아마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거를 뭐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리면서 부천이 K리그 1으로 승격했습니다. 뭐 경기 얘기는 저희가 뭐 지난주에 현승이랑 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현장 분위기 좀 어땠나요? 어쨌든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 그쵸. 약간 물론 이제 분위기가 거긴 좀 쌓여졌겠죠. 근데 사실 수원 FC의 코어 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제 창단한 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짧은 구단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기 구단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어한 팬층들이 대부분 다 어린 분들이거나 그렇죠. 이제 기간이 오래 안 됐거나 안 됐으니까 나이 자체가 어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뭔가 어쩔 수 없이 좀 응원 소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래서 많은데 이번에도 부천 팬들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그렇죠. 부천 수원은 뭐 그렇게 멀지가 않죠. 평일 치고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당연히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지만 뭐 거리적인 그 물리적인 거리감도 사실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 팬들이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팬들이 다 이제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부천 입장에서 원정 경기였지만 원정 경기 같지 않은 뭔가 부담감 같은 건 좀 적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결과가 난 이후에는 또 수원 FC 팬분들이 이제 좀 눈물 흘리거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경기 자체가 너무 수원 FC가 운영을 잘 못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어쨌든 1대0이기도 했고 1차전 결과가 그러면은 2차전에서 홈이면은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었죠. 부천이 뭐 이겼지만 수원 FC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원 FC는 이제 어쨌든 부천이랑 하는 거니까 좀 사기적인 외국인 선수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싸박과 그런 사건이 1차전에 끝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천을 상대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 초반에 너무 흔들리면서 빠르게 실점을 허용했고 후반전도 똑같아요. 후반전이 그 아나운서님이 킥오프하고 그 멘트가 끝나기 전에 실점을 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원 FC는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양수원이 이제 2부에서 뭐 출발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는 요 이제 일 때문에 이준이가 못 왔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이 있던 게 이제 광주에 다른 수원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수원으로 간다는 FC는 아니고 삼성으로 간다는 이제 약간 뭐 이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약간 썰쟁이의 썰? 커뮤니티에 약간 흩뿌리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분위기를 보면은 단순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막 그 구단의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방송을 이제 내보낼 때쯤이면 뭔가 확정이 됐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조금 네. 그러니까 많이 강력하게 그다음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종효 감독님이 저기 영국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축구 네. 간다고 영국을 갔을 사실 텐데 거의 매 시즌 이 시즌이 끝나면은 가서 좀 보시죠. 유럽에 네. 가셔서. 그래서 아마 지금 영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네.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15일 월요일인데 네. 영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뭔가 구두 합의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루머가 구체적으로 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은 계약 기간은 광주랑 요번 시즌까지고 그래서 광주 입장에서도 좀 재계약에 좀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결국 이제 수원 삼성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도 수원 삼성 얘기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기존의 1부 리그 강팀들 전북이랑 지금 울산 현대가 감독이 공석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원 삼성이 뜨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수원 삼성 팬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지만 이제 수원 삼성도 아마 이제 변성환 감독님이 나간 게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약간 오피셜로 네.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경기 이제 플레이오프 다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뭐 이번 시즌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솔직히 승적이 안 됐으니까 재계약을 할 일도 만무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감독을 막 여러 커뮤니티나 팬분들이 찾고 있는데 뭐 이정효 감독님 이름이 당연히 나오죠. 무조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정현은 한 2, 3년 전부터 모두의 감독이었어요. 네. 사실 K리그 이제 팀 팬분들이라면. 근데 솔직히 그 이런 루머가 뜨기 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헛소리하지 마라. 이정효 감독 정도면 지금 K리그에서 되게 내놓으라 할 만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런 감독이 뭐 이건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탑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외국인 감독이 오지 않는 한. 그렇죠. 어쨌든 간에 5손가락 안에는 드는 무조건 무조건이죠. 들어가는 그런 감독님인데 그런 분이 왜 여기에 오냐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였어요. 헛소리하지 마라라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냥 가까워진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썰로 그냥 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여러 방면에서 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썰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쵸? 그래서 사실 뭐 기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2부를 왜 가지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 어쨌든 수원 삼성이 사실 우리 기억에서 그러니까 이 메이저한 이 축구판에서 2차 진진 좀 됐거든요. 그냥 가끔 삼수죠. 네. 플레이오프 가면 수원 삼성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왔구나 하고 이제 잠깐 관심 가지다가 에잉 이제 경기 보고 에잉 하고 이제 넘어가고 뭐 요런 이제 이제 2년 됐죠. 그 이부 리그에서 이번이 시즌을 치른 지가. 다음 시즌이 이제 삼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잊혀졌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정현 감독이 오면서 주목을 어차피 받긴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정현 감독이 오면은 잘할 수 있을 만한 약간 토대는 있는 것 같나요? 일단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이 됐죠. 2025 시즌에 좋았던 부분은 사실 공격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돼 있었어요. 오히려 지지난 시즌 2024 시즌에 최소 실점을 기록했음에도 이번 시즌에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 후방이었거든요. 특히 센터백 조합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그 권한교 선수의 그 핸드볼 사건 이후부터 그냥 그게 이번 시즌이었나요? 네, 인천 원정이었죠. 아, 그게 그렇게 얼마 안 된 얘기였구나. 하도 이제 3일절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네요. 이번 시즌이었군요. 어쨌든 뭐 레오도 있고 한호강도 있고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조합을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효 감독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후방 구조를 되게 저는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새로운 선수와 함께 조금 더 후방 조직력을 키워나간다면 이미 공격은 저는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진의 퀄리티, 기본 퀄리티는 어쨌든 있다. 네, 이종효 감독도 어쨌든 공격보다는 저는 그 후방에서의 작업을 가져가는데 조금 더 특화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공격진의 퀄리티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일류첸코가 됐든 아니면 뭐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잔류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광주에서도 선수진이 약간 못 받쳐줘서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좀 결과들이 아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쵸. 사실 이번에 코리아컵 결승도 뭔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약간
선수단의 체급에서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고래컵도 네. 보면서. 그래서 참 이제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웠던 마지막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된다면.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2부 리그기도 하고 뭐 물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시즌 2부 이제 K2가 조금 이제 승격이 많아지는 네. 또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성과를 내기는 딱 좋은 또 약간 토대는 있지 않나. 저는 만약에 오게 된다면 네. 아마 지난 시즌에 윤정환 감독의 인천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최대 경쟁자가 강등을 당한 결국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 FC랑 결국 대구가 제일 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다른 팀들이 어떻게 보강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이종희 감독이 어쨌든 할 수 있는 뭐 그런 스쿼드는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게 된다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정현 감독이 광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선수단의 어쨌든 퀄리티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경기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너무 많이 증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할 거는 같은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이런 감독을 이제 1부 리그에서 1년 동안 못 본다는 게 네. 아니 뭐 2부 보면 되죠. 네. 관중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수원 삼성이 진짜 그 2부 리그 관중 신기록 뭐 이런 거 다 지금 그쵸. 갈아치우면서 2년 동안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평균 관중이 12,000명이었어요. 네. 홈 평균 관중이. 사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경기장의 한계긴 합니다만 대구의 10,000원 관중보다도 평균 관중이 많은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어쨌든 관중 그다음에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또 2부 리그를 오히려 간 이후에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축구만 잘하면 되는 구단이긴 하거든요. 팬들의 사랑도 진짜 이 3수째에 있는데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다음 시즌에 당연히 유지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종현 감독이 오면 더 이제 붐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원이 그렇게 멀지 않은 또 곳이기도 하고 해서 네. 언제 한번 직관을 한번 가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럼 다음 시즌이 딱 적기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쨌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한번 이제 이종현 감독이 온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 빅버드라는 곳이 제가 직관 한번 가봤는데 K리그도 되게 직관하기 좋은 구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뭐 제가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경기는 아니어서 좀 앞에서 많이 거의 그 벤치 뒤에서 보긴 했는데 네. 약간 그 서울의 맨 앞에 있는 거랑 그 수원에서 맨 앞에 있는 거랑 그 뷰가 수원이 훨씬 좋았어요. 그 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장. 네. 뭐 경기장 가는 거는 뭐 좀 안 좋잖아요. 그건 안 좋은데 근데 뭐 저는 그때는 이제 관중이 많이 없었을 때라 그 불편하지 않았는데 뭐 불편해지겠죠 이제 이종현 감독이 오시면 아마 멀리지 않을까. 불편해지실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찍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딱 그 뷰가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저는 서울만 가다 보니까 서울은 솔직히 좀 멀잖아요. 그렇죠. 상암은 좀 멀긴 하죠. 축구 전용 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뷰는 축구 전용 구장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뷰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빅버드는 그 약간 더 조금 현장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정현 감독이 오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저처럼 이제 뭐 굳이 직관까지는 아니어도 이정현가 왔어? 수원 삼성 축구 한번 가볼까? 이런 약간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뭔가 한번 경기를 챙겨볼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뭐 예전에 수원 삼성을 좋아했지만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 때문에 약간 떠나셨던 분들도 이제 컴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여러모로 2부 리그도 좀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이 간다면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빅버드를. 이정현 감독이요? 네. 최근에 한 달 됐을 거예요. 그냥 경기 보러 왔을 거예요. 한번. 그냥요? 네.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인 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경기장에 한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 아내분이랑 같이 왔었던 맞다.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도 나고 뭐 사랑꾼이라 이렇게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약간 뭐 물론 이제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경기 보러 온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장면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가면은 여러모로 좀 붐업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K2에도 그렇고 수원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격한다면 이제 K1에 올라와서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반면에 저는
광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정현 감독이 떠나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광주 입장에서 가슴 아픈 시나리오는 이제 갑자기 플레이오프 12등에서 갔는데 수원 삼성이 앞을 바로 막는다. 근데 수원 삼성은 만나면 안 되죠. 수원 삼성이 올라오는 그림이 네, 일단 되어야- 다이렉트 승격 1, 2등. 플레이오프에서는 2등까지니까. 그렇죠. 네, 되겠죠? 웬만하면 2등까지니까. 네. 네. 되겠죠? 네. 네. 네, 돼야 됩니다. 이제 수원 삼성은 더 만약에 이제 이정현 감독이 오고 그다음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대우를 당연히 이제 하면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내년에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진짜 좀 부담을 많이 가져야 돼. 내년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정현 감독님이 되게 진짜 대체르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분은 진짜 아예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서. 대체르비 감독도 원래 뭐 첼시를 가니 네. 블라이튼 있을 때 뭐 밀란을 간다, 네. 유벤투스를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르세유. 네, 마르세유를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선택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이제 지금 좀 데르지르 감독이 이제 복구를 시켜놓긴 했는데 뭐 엄청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 그리고 사실 데체르비가 그렇게 잘한 것도 네. 아니었죠. 네. 어쨌든 뭐 전권을 원하는 음. 그런 느낌이나 뭔가 되게 자신이 통제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걸 원하는 느낌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닮아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수원 삼성은 또 단장 뭐 이런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수뇌부진 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정리가 돼서 만약에 이정현 감독이 와서 뭐 진짜 전권을 맡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좀 그림이 그려질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잉글랜드에 계시니까 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는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기사가 나면 저희가 확정이 나면 저희가 또 나중에 또 K리그 시작하기 전에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다른 분들이 뭐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술적으로 발전하는 전술이라는 키워드에서 보면은 독보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선진적인 감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발전하시는 분을 거의 처음 봐가지고 국내 지도자들 분 중에는 그래서 좀 부디 진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니까 저희도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사실 저희 같은 사람도 막 경기에서 막 분석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때도 많거든요. 재밌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감독이 의도하지 않고 조금 좀 더 파이팅하게 나오면 그냥 파이팅하자 하고 나오면은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경기 보면서 가끔 그런 있잖아요. 많죠. 네, 파이팅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여기 이러저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파이팅하는 것도 좋지만 파이팅도 네. 중요하지만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요즘 트렌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쫓아가는 지도자가 이정효 감독이 지금 약간 혼자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배 지도자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축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토트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또 저희가 좋은 얘기부터.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 월요일 방송이라 손흥민 선수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토트넘 경기 직전에 이제 또 토트넘을 방문을 해서 또 경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고 네. 벽화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벽화와 딱 그 경기 전에 인사하는 딱 그 두 장면이 또 이제 약간 손뽕 채워주는 또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또 연출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런던 그러니까 토트넘 벽화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들리 킹이고 하나가 해리 케인이고 그리고 손흥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대장 중에 하나가 됐다. 그 두 선수들은 잉글랜드 선수기도 하고 그렇죠. 토트넘 유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 느낌인데 손흥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변방 선수기다. 그다음에 토트넘에서 유스도 아니고. 네. 다른 팀에서 이적해온 선수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손흥민이 진짜 토트넘에서 받는 대우 같은 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어려움도 많았어요. 토트넘에서 이제 왜 안 나가냐. 근데 좀 더 좋은 그러니까 한국 팬들은 좋은 클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약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결말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유로파 우승으로. 네. 그리고 그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구단이나 뭐 여러 팬분들한테 그다음에 동료 선수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에 이제 고생한 게 약간 보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우승하고 나간 게 진짜, 정말 네. 정말 크지 네. 않았나. 물론 이제 만약에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좋긴 했을 거예요. 그쵸. 어쨌든 지금 약간 토트넘이 하는 그런 플레이상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그런 결정력 있는 선수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시절보다는 좀 훨씬 좋았겠죠. 네.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 근데 손흥민 본인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손흥민 들어가면 손흥민 보고 약간 우리 에이스 해줘 형 해줘 다 이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뭔가 어디인가 모르게 살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네. 있었고 사실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팅엄한테 원정 네. 가서 지금 3대0으로 졌잖아요. 네. 그럴 만큼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다시 소강 상태로 네. 접어들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되게 그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경기 전에 이제 15분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약간 환영 행사, 네. 약간 작별 행사 요게 진행이 됐었는데 좀 외국적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15분 전에 막 그렇게 쫙 들어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외국은. 그렇죠. 네. 한국은 사실 좀 일찍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애초에 뭐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기 같이 좀 사람 많이 오는 데는 그냥 그 메시지 같은 게 날라와서 혼잡하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메시지도 오고 네. 뭐 그런데 뭐 영국은 뭐 그런 분위기는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딱 빠듯하게 들어오는 게 좀 트렌드였다고 뭐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반응들 중에 하나를 찾아본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5분 전에 딱 그 모든 팬들이 착석을 해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사실 중계가 이렇게 일찍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식 중계가 딱 그 손흥민 선수 행사에 맞춰서 또 좀 일찍 들어가고 그런 것도 보니까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제 UEFA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트넘 이제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모두한테 진짜 존중받는. 그렇죠. 그래서 구단, 뭐 협회, 뭐 동료 선수들, 팬들 진짜 모두한테 유럽 축구에 속해 있는 모두한테 정말 존중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다시 한번 좀 더 깨닫게 되는. 새삼 잊고 있었지만 더 깨닫게 되는. 새삼 문득. 네. 진짜 그리고 뭔가 저는 인터뷰도 되게 깔끔하게 잘했다고 봐요. 네. 좀 막 잊지 않았죠? 막 저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잘 해준 것 같고. 너무 무겁지도 않았고 네. 막 너무 막 뭔가 감정적이지도 않았고 뭐 적당히 위트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감사함도 전하고 그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응원도 남기고 해서 네. 좀 깔끔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LA 막 뭐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유연하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그 장면은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꼭 그냥 손흥민 선수 행사만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으니까 유튜브에 네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제 일대기를 하이라이트로 정리하는 꼭 마지막에 붙여야 되는 마지막 즈음에 아직 안 붙여야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지만 꼭 이제 하나 이제 컷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진짜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벽화에는 이제 본인이 골 셀레브레이션, 찰칵 셀레브레이션이랑 네. 그다음에 유로파 그 우승 트로피 드는 딱 그 뒷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 태극기. 네.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저희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진짜 활용 정점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커리어가 있을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게 없었으면 진짜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그게 없었고 그냥 찰칵만 있었으면 벽화에 조금 아쉬웠을 텐데 딱 그 트로피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서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로피와는 연이 좀 멀었잖아요. 네, 오래 없었죠. 사실 네. 그 전에 우승 트로피 들어올렸던 사람이 그 전 벽화 주인공이었던 레데리 킹 그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토트넘 팬이었다면 해리케인보다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손흥민이지 않을까라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성과도 거두었고 팀에 대한 헌신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여러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결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이런 선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봤으면 좋겠긴 한데 진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박지성 볼 때도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에서 이렇게 잘 뛰는 선수를 볼 수 있을까? 근데 또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뭐 이강인 선수나 뭐 더 어린 선수들이나 뭐 그렇죠. 나오면 또 좋겠죠. 우리나라 스포츠는 항상 근데 뭔가 돌연변이가 한 명씩 튀어나왔었어요.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제외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가 됐든 뭔가 김연아 선수가 됐든 뭐 되게 돌연변이 아까 그렇죠, 말했던 예. 것처럼 되게 갑자기 푹 튀어나와서 그 전 세계를 뭔가 딱 다잡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이후에도 저는 분명히 뭐 이강인 선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다른 선수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도 약간 돌연변이라고 생각은 그렇죠. 해요. 엄청나죠. 예.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묻히는 감이 있는데 전 두 선수도 충분히 지금 자리까지 가는 것도 되게 한국 축구에서는 돌연변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예. 저는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공격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그렇지 그 나폴리에서의 한 시즌 활약은 그 손흥민 득점왕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리고 이 동양인 수비수로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네. 대단하고 그 수많은 억가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수많은 억가를 당하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감독한테 신뢰도 감독과 동료들한테 신뢰도 계속해서 얻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선수 많고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또 열심히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토트넘이 약간 반등을 했으면 약간 좋은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슬라비아 프라하는 잘 이겨가지고 그냥 반등하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 와서 좋은 얘기도 해줬다 그러고 아, 근데 이제 네. 바로 주말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떡실신을 사실 그 전까지 분위기가 되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주중에 막 그 특히- 인사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손흥민 네. 선수랑 손흥민도 그렇고 그 7번을 물려받았던 사비 시몬스 사비 시몬스가 갑자기 주말 좋은 리그도 모습을 그렇고,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막 드리블해서 막 혼자 가가지고 네, 골도 브레이크 기록하고 전에. 예. 네. 주말 리그랑 그다음에 주중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전이랑 그래서 딱 좋았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제 주말에 귀신같이 이제 무너져 내렸는데 좀 무너져 내린 게 이제 약간 아쉽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실망스러워서 예. 뭐 그냥 이야기를 할 게 없이 너무 똑같이 그냥 네. 토트넘의 프랭크의 토트넘에 맞게 패배를 했거든요. 일단 첫 단추부터 그 피카리오가 이상한 패스하고 아, 아치그레이가 공 뺏겨서 바로 실점 거기서부터 좀 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네. 뭐 일단은 뭐 결과 3대 0이고요. 예. 3대 0이고 뭐 이거 더 볼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저 스탯을 좀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노팅엄이 되게 잘하기도 했죠. 네. 토트넘이 잘하기도 했는데 XG가 1.91 대 0.37이면은 이건 거의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나왔네요. 네. 네.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토트넘 프랭크의 공격 축구는 축구에서의 공격은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거에 상환될 만한 리턴 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브렌트포드전이나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는 좀 득점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면서 그래도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능력으로 뽑아낸 뭐 그렇죠. 득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던 게 일단 후방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 선수들이 백포를 비롯해서 다 넓게 퍼져 있어요. 그렇죠. 넓게 퍼져서 상대를 1대1로 되게 끌어당기는 모습의 토마스 프랭크인데 하긴 실점 장면에서도 센터백 2명은 넓게 펼쳐져 있고 가운데로 이제 아치그레이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피카리오가 그것도 왼발로 이게 그쵸. 집어 넣다가 이제 패스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패스도 안 좋았고 사실 아치그레이가 이제 뒤에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인식도 잘 안 돼 있었고 사실 조금 더 책임을 이제 굳이 이제 비율을 나누자면 피카리오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의 이 후방이 넓게 퍼져 있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그러니까 피카리오라는 꼭 키퍼를 두고 네. 음. 그리고 노팅엄이 사실 되게 뭐 구조적으로 좋은 압박을 가져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상가리는 약간 열심히 네. 앞으로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상가레의 활약이 좋긴 했지만 어쨌든 노팅엄이 뭔가 되게 구조적인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의 후방을 잘 위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는데 그리고 팀 컬러 자체가 뭐 압박인 팀도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나 뭐 다른 팀들의 전방 압박처럼 되게 구조적으로 잘 가져갔다기보다는 그냥 앞에서 조금이라도 네. 압박을 가져가면 토트넘의 후방 자원들이 계속해서 밀리는 듯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토트넘이 이번에도 대응이 되지 못하면서 선수의 실점을 허용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압박이 다가오면은 토트넘은 롱킥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의 최근 공격진 상황을 살펴보자면 다 경합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좌측 윙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콜로무아니도 그렇고 우측 윙으로 나오는 쿠두스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경합 상황에서 다른
상대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의 윙포워드잖아요. 뭐 다른 오도베르나 아니면은 뭐 누가 있죠?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선수들보다는 경합에 조금 더 높은 능력치를 가진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롱킥을 뿌려도 노팅엄의 후방이 잘 버텨냈어요, 그거를. 뭐 그리고 이제 노팅엄이 원래 수비진 자체가 경합에 코비치도 있고 그 센터백 두 명은 진짜 거의 그러니까 경합에 있어서만큼은 탑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그렇고 사보나도 뭐 센터백 출신 선수답게 되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면은 조금 더 이제 타겟터가 필요하지 않나 공격수에. 대놓고 그냥. 네. 히샤르시롱이 경합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닌데 솔직히 뭐 밀렌코비치나 무릴로 이런 라인업을 제낄 만한 선수는 또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랑키가 그리울 수도 있죠. 토트넘 그렇죠. 솔랑키는 경합에 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다음에 솔랑키가 있었을 때 또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쉬울 텐데. 근데 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경합 상황에서 경합을 이기면 골이 아니에요. 경합을 이기면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사비 시몬스가 공을 잡아서 뭔가 템포를 조율해주거나 다른 자원들한테 공을 뿌려주는데 이 공격 시퀀스도 사실 되게 위협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합에서 이어서 볼이 떨어지면은 좋은 볼이 그 플레이메이커한테 전달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이 전달이 된다고 해도 이제 뭐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주는 뭐 그런 게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몬스도 어려울 텐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뚫리면은 이제 뭐 주중 경기나 아니면 지난주 브랜트포드전처럼 뭐 잘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막히면은 이제 뭐 거의 XG 이제 0점 초반대 이렇게. 그다음에 아스날전에서도 되게 가슴 아픈 또 XG를 기록을 했었는데 토트넘이. 그렇죠. 뭐 최근에 요즘 경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비단 이제 갑자기 한 경기 무너진 게 아니라 좀 안 좋던 흐름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짧게 가면 선수들이 너무 퍼져 있어서 그리고 비카리오의 빌드업이 좋지 않아서 상대에게 뺏길 확률이 높고 길게 그렇다고 가자니 그 공격진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냥 라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선수를 바꿀 수는 없고 그다음에 당장 뭐 토트넘 상황상 겨울에 뭐 대여급 선수를 영입해서 갑자기 뭐 빌드업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마 세메뇨 링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메뇨가 또 사실 경합에 있어서는 윙어 거의 프리미어리그 탑급이라고 봐야 되죠. 네. 거의 아다마 이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떡대가 두꺼운 선수는 윙어에서 진짜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축구를 유지하되 세메뇨 같이 조금 더 리턴 값이 높은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의 공격을 살려보자가 아마 토마스 프랭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후방의 조직을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와이드 타겟터를 이제 결국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나름 이제 이게 새로운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또 풀백이라고 마냥 경험이 약하다는 것도 또 그 약간 선입견인 거라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토트넘의 플레이들을 보면 이 방향성이 그다지 희망적인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면 어떨까. 근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해왔던 축구가 이 스타일에 가까웠고 브렌트포드에서 좋았을 때의 모습도 사실 이 부분에 특화가 돼 있던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트넘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을 때 뭔가 자신이 잘하던 축구를 버리고 새로운 축구를 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술과 스쿼드는 맞춰 가야 되는데 거기에 100%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죠. 조금 변화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조금 선수들이 다른 게 있잖아요. 브렌트포드랑 토트넘이나. 그렇죠. 다르죠. 네, 당연히 평균적으로는 토트넘이 더 좋겠지만 스쿼드 전력은 참 이게 어렵네요.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서 더 문제였던 점은 세 번째 실점을 한 이후에 토트넘 선수들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세 번째 실점이 막 그 상가레한테 먹힌 이후에 그 중거리죠. 네. 근데 그게 뭐 엄청 뒤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네.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쵸, 그 뒤에도. 한 20분 정도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실점 이후에 그냥 토트넘이 압박을 하지도 않고 뭔가 공을 가져와도 뭔가 득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노팅엄이 수비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그날 경기력이 좀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좀 힘 빠질 수 있어요. 그쵸. 선수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네. 뭐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내가 네. 열심히 뛰어도 안 될 것 같고 힘은 들고.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얘네는 돈을 느낌이잖아요. 받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기 싫다고 갑자기 한 4시쯤 돼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갑니까?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막 그 회사 컴퓨터로 네. 막 피박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안 되죠. 네. 네. 갑자기 막 롤토 체스를 한다거나 이럴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토트넘의 선수들은 거의 그 행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노팅엄의 선수들이 너무 쉽게 공을 돌리면서 그 관중들 보면은 되게 완전 분위기가 넘어왔을 때 막 패스 주고받을 때 에이 막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패스가 거의 한 20번이 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토트넘의 수비진을 거의 농락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아무래도 태도 문제가 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확실히 토트넘이 여러모로 그러니까 뭐 경기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의 약간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잡아야 되는 건 감독이죠 결국. 그렇죠. 전술적으로든 아니면 멘탈적으로든. 그리고 저는 뭔가 너무 궁예해지시긴 하지만 뭔가 리더도 조금은 다른 유형의 리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로메로죠. 주장관을 네. 보면은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주장관장을 반더벤 아니면 로메로. 로메로가 차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선수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맞아. 뭐 로메로 감정적인 거야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네. 반더벤도 사실 이번 시즌 보시면은 뭔가 되게 욱하는 장면. 맞죠. 뭐 경기 끝나고 막 그냥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또 반더벤이잖아요. 이건 너무 고난이긴 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리더가 차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없어요. 그렇죠. 차분한 리더가. 그나마 저는 뭔가 그래서 메디슨이 조금 결이 그 두 선수와는 근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디슨도 뭐 레스터시를 돌아보면 한 손가락 긴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좀 다른 유형의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선수들이 경영된 느낌이 있고 저는 그래도 약간 지금이 약간 리더급이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포로도 그쵸. 어쨌든 올해도 있었고 네. 영향이 좀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세 선수가 약간 다 그런 스타일이긴 하네요. 네.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다음에 중원은 너무 어리고 공격진들은 이제 새로 온 친구들이 많고 뭐 이스라엘 형은 조금 그나마 좀 연차가 있는데 또 많이 뛰지 못했다 보니까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영어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형은 온지 몇 년인데 아니, 조금은 하겠죠. 네, 네. 완벽하진 않은 걸로 알고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진짜 참 어려운데 이걸 이제 수습해야 되는 게 감독의 역량이니까 네. 감독 역량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에 그쵸. 있어서 프랭크가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쵸. 해야죠. 네, 해야죠. 네. 맞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세미뇨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또 붐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그런 걸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근데 태도적인 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사실 토트넘은 70분 이후에 제가 말했던 그 세 번째 실점한 이후에 사실상 경기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무기력했어요. 네. 사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의무거든요. 네. 네. 미덕이 아니라 그렇죠. 프로한테 있어서. 관중 원정 팬들도 진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날 그 노팅엄 홈구장에 뭐 그렇게 안 멀긴 해요. 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딱 한눈에 봐도 토트넘 팬들 많이 왔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관중들 앞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인다는 거는 저는 3대0으로 지더라도 좀 이쁘게 질 필요가 있었다. 사실 뭐 스코어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는데 뭐 3대 0이랑 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XG 뭐 이런 거 있어서도 좀 처참하긴 했지만 내용도 좀 처참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팀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뭐 프랭크의 성격이 어떤지는 뭐 명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진짜 계속해서 주중 경기도 계속 붙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박싱데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빠르게 팀을. 그래서 다음 경기가 당장 또 중요한 토트넘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잘 해야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입니다. 다음 이제 리그가 리버풀인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두 팀 모두한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럼 리버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은근 또 토트넘이 강팀 상대로는 또 잘할 때도 있어서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얘기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뭐 리버풀의 현재 모든 이슈는 이제 살라한테 집중돼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살라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에 대해서도 깊게 좀 다뤄드리기도 했는데 뭐 주중에는 일단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경기에서 이번 주에는 명단에 포함이 됐고 벤치에 이름을 올렸고 교체 출전까지 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일찍 투입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뭐 같은데. 그거는 뭐 부상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조고메즈가 다치면서 이 조고메즈와 교체된 살라가 우측 윙포드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선발로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제가 틀었을 땐 벌써 뛰고 있었거든요. 한 30분부터 보면은 30분에 사실 교체를 했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을 때 뛰고 있어. 오, 선발이라고? 되게 놀랍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활약도 사실 이번 시즌 경기들에 비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꽤 이타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뭐 당연히 살라의 막 폼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여전히 골도 날려먹고 패스도 갑자기 이상해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었는데 약간 태도는 조금 바뀐 것 같다. 오늘은 좀 예전에는 진짜 패스 줄 상황에 때릴 상황에 패스 주고 이런 약간 동료들과 화음이 아까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줄 때 주고 때릴 때 때리고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확실히 약간 마인드셋은 좀 장착이 되지 않았나. 물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떠나가지고 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폼 자체는 저는 아직은 그래도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난 시즌 갑자기 거의 40 이제 공격 포인트를 한 50개 넘게 했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이제 나이가 있다고 쳐도. 근데 뭐 사실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보면은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이유가 웨인지가 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에 비해서는 좀 고무적인 활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았다 이번 시즌 경기들 중에서는.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일단 기록을 했어요. 코너킥 차가지고. 그래서 세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클럽 공격 포인트 단독 1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웨인 루니가 이름을 1등에 올리고 있었는데 이걸 제치고 이제 독보적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살라가 277개죠. 그래서 뭐 뒤에 보면 루니, 긱스 뭐 이렇게 축적이 있는데 확실히 살라 입장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고 뭐 추후에 이제 살라를 기억할 때 요 기록도 항상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살라가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네이션스컵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라는 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길게는 이제 1월 후반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길게는 이제 2월 초반까지도 네이션스컵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살아났지만 이제 그냥 가야 돼서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변화는 딱히 없다. 그냥 마지막에 이제 이 국가대표팀에 가기 전에 좀 봉합을 잘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살라가 오래 있는 게 리버풀에게 있어서 이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국가대표에. 네. 어쨌든 오래 있다는 거는 좋은 성적을 보여서 이집트 그렇죠. 까지 올라갔다는 의미기도 하고 그 의미는 즉슨 살라가 좀 많은 경기를 뛰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리버풀이 아마 살라가 그리고 이집트가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이제 네이션스컵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선수들이 약간 체력이 갈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돌아와도 좀 경기를 바로 뛰기가 좀 수월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살라의 한정에서 보면은 체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막 결승까지 뛰고 이러면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쌩쌩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경기를 못 뛰어서 난리인데 가면은 이제 무조건 뭐 뛰죠. 이집트는 뭐 살라를 90분 내내 또 연장전 가면은 120분 풀타임 이렇게 계속 굴려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경기력 회복에 약간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네이션스컵이. 그리고 사실 스쿼드에 남아 있으면은 어쨌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가 가서 경기력까지 끌어올리고 만약에 좋은 폼을 보여줘서 돌아온다면 최상이고요. 아니더라도 많이 뛰고 온다면 어쨌든 이제 스쿼드 자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도 살라 입장에서도 리버풀 입장에서도 조금은 길게 뛰고 거기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라가 지금 겨울에 나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 이적설이 수그라든 게 아니죠. 네. 어쨌든 경기를 뛰었지만 뭐 사우디로 간다는 말도 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끝나고 살라가 되게 좀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본인이 지난주 논란의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안필드에서 이제 뭐 박수를 쳐주고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비춰졌는데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좀 원만하게 잘 회복해서 좀 관계를 말이죠. 관계를 잘 회복해서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게 네. 그것도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뭐 살라가 이제 반 시즌 동안 못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리버풀 팬들이 갑자기 막 살라 싫어하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냥 경기가 지는 거에 대해 싫어하는 거지. 뭐 음. 살라가 싫은 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당장은 살라가 미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 살라와 행복했던 네, 이 그 기억들. 나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 살라의 이 활약을 폄하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이 반 하기 시즌 만에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별이 중요합니다. 네, 이 그래서- 이별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좋은 이별의 초석 정도는 이번에 브라이튼전에서 마련하지 않았나. 네. 뭐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고 일단 감독과 관계도 일단은 봉합이 됐고 네. 경기도 나왔고 그래서 약간 뭐 떠나게 돼서 만약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한 번 더 오더라도 약간 아름답게 그쵸. 끝낼 수 있는. 이 앞선 손흥민 선수처럼 뭔가 잘 이별하는 게 네. 구단 입장에서도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예시지만 네.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아싸를 좋아하는데 그라닛 자카가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라닛 자카가 사실 아스날 팬들에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뭐 이제 주장할 때 주장원장 패대기 네.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회장도 좀 당했었고. 네. 떠나기 마지막 시즌에 잘했습니다. 잘하고 되게 박수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카가 이번에 썬더랜드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뭔가 자카가 그래도 다시 오는구나 프리미어리그에. 근데 그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골 넣고 골은 안 넣었습니다. 골은 안 넣었는데 되게 그냥 오자마자 개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원래 자카는 이런 친구였는데 뭔가 미화가 됐구나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별이 원래 마지막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엄청난 구단의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별 때문에 약간 진짜 언급 그쵸. 금지급이 되거나 네. 아니면 진짜 거의 이제 구단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마무리를 잘 끝내야 또 앞으로 이제 살라가 당연히 축구 선수 생활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이제 이 인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훨씬 많이 남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생각한다면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한테도 그렇고 살라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좀 좋은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냥 뭐 계속 뛴다고 해도 어쨌든 마무리 과정이잖아요. 이 살라는. 그렇죠. 네. 이제 뭐 네. 길어봤자 2, 3년일 텐데. 네. 그래서 그 마무리 과정에 이제 있으니까 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장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땡깡 피우지 말고 좀 네, 좋은 이별을 그쵸, 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이정료를 얼마를 주든 일단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지 그건 않을까. 좋죠, 네. 뭐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살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이튼 뭐 살라 공격 포인트도 있었고 그래서 2대0으로 이번에는 조금 이겼는데 근데 경기를 제가 좀 전반 후반부터 좀 봤는데 네. 뭐 일단 좀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하긴 하더라고요. 이 불안한 모습들은. 경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근데 뭐 그래도 최근에 살라 없이 나오는 플랜 자체가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공격 플랜은 사실 괜찮고 지금 뭐 보시면은 XG도 네. 나올 만큼 나왔고 그다음에 득점도 이제 2득점 했으니까 부족한 득점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브라이튼 쪽의 XG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이튼도 찬스를 좀 잡았고 사실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이 수비 불안은 아직은 해결이 안 됐구나. 이거는 좀 선수가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해 보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첼시와 에버튼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경기는 뭐 첼시가 그냥 예상대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그 뒤에서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뭐 본인이 이제 지지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게 신기해서 한번 이번 경기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한 첼시를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풀 영상으로 본 것도 한 2주 전이라서 네, 그 첼시가 막 연패 받기 시작했던 그 무승 시작했던 아스날전이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그때 아스날전부터 이제 무승 뭐 3경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식전으로 따지면 4경기 연속 무승이었고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무승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긴 거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레스카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잘했다. 아니 첼시가 이렇게 심각했나? 물론 이제 챔스도 지고 분위기가 살짝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순위도 사실 이번 경기 이겨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좋은 순위에 있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거 않았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최근에 제가 못 봐서 첼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나? 이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언급드린 대로
공식전에서 4경기 연속 무승이었고 네, 에버튼 전에 리그로 네. 따지면 3경기 연속 무승이었어요. 이번 경기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마레스카가 12월에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12월에 지난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은 거의 이제 우승 경쟁 얘기도 초반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12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5경기 에버튼, 풀럼, 입스위치, 팰리스, 본머스를 상대로 3무 2패를 했어요. 네. 이 사실 강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팀이라고 따져 본다면 뭐 본머스 아니면은 뭐 풀럼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자원들도 사실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첼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였음에도 네.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게 첼시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팠잖아요. 네. 이번 시즌도 리그만 놓고 보면은 이번 승리 거두기 전에 11월 22일에 있었던 번리 원정 이후의 첫 승리였다는 게 좀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다가왔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승리가 역으로는 되게 중요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스코어는 2대0으로 첼시가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왔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록들도 첼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에버튼이 최근에 사실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제가 좋죠 성적이. 네, 최근에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 최근에 페이스가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였던 키어런 듀스버리올. 네. 이 친정팀을 맞이해서 부상으로 빠진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키어런 듀스버리올이 빠지면서 대신 출전했던 선수가 카를로스 알카라스인데 네. 이 알카라스가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버튼이 원하는 느낌을 잘 내주지 못했어요. 확실히 조금 스타일이 다른 선수기도 하고 네. 듀스버리 홀이랑은. 그리고 실수도 한번 진짜 대형 미스 해가지고 그 실점할 뻔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가르나초가 못 넣는 게 좀 더 네. 기적에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에버튼의 공격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듀스버리올이랑 조금 더 앞선에서 은디아에가 서로 공을 받고 돌아서면서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이 원래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 듀스버리올이 빠지고 알카라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의 살짝 부조화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우측에 있는 은디아에로만 활용되는 공격 작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측에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은디아에 제외하면 오브라이언의 오버래핑이에요. 근데 오브라이언이 이날 경기에서 사실 움직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그릴리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수가 조금 더 높은 리턴 값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 선수는 사실 뭐 공격성이 막 그렇게 좋은 선수는 그쵸? 아니죠. 네, 센터백에 가까운 선수고 사실 사이드백 쓰는 것도 이번 시즌 내지는 지난 시즌 말부터 섰던 선수이기 네. 때문에 뭐 공격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보여준 크로스의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첼시의 후방을 잘 위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은디아에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첼시의 공격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뭐 역으로는 뭐 첼시가 공략을 잘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에버튼이 수비할 때 4-5-1로 내려앉아서 미들블럭을 세웠는데 네. 이 1에 위치하는 베투가 어쩔 수 없이 이날 경기에서 베투가 맞나요? 아 발이었어요. 네, 발이었죠. 네. 발이가 어쩔 수 없이 첼시의 백스리를 상대할 때 3대1로 수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드업을 할 때 보시면 쿠쿠레아나 포파나가 되게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숫자 싸움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이는 열세에 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첼시가 좀 쉽게 공격을 풀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번 이제 경기에서는 뭐 첼시는 당연히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제 구스토긴 하지만 네. 그래도 첼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서 오랫동안 못 봤던 이 포파나가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해주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온 콜파머도 음.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시작 전에 첼시가 되게 어려웠던 게 일단 카이세도가 징계로 마지막이죠 이번이. 네. 네. 그래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요즘 축신으로 진화한 또 리스 제임스가 귀스토와 함께 또 그 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확실히 요즘 제임스가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FC 온라인에서 뽑은 스탯이 잘못된 게 아니다. 사실 그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이전에 이제 이 리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축구 게임에서는 되게 미드필더로 활용하기 좋은 스탯으로 막 뽑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이게 뭐냐 되게 논란이 많았던 카드가 특정 네. 시즌 카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약간 말이 되는 역으로 뭐 그런 정도의 지금 기능을 리스 제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퀴스토도 뭐 공격적으로 이제 인버티드를 항상 처음에 마리스카가 인버티드를 활용할 때 이거 왜 하는 거야? 퀴스토는 그냥 윙백으로 측면 달리는 선수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중앙에서 잘해요. 그렇죠. 네. 사실 움직이면 좋은데 이 선수가 결과가 안 나와서 문제지. 되게 뛰는 거는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1골 1어시. 네. 굉장히 좀 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네. 경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했던 얘기가 이제 뭐 선수들을 칭찬하면서 마레스카가 내가 구단 합류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8시간은 이제 본인이 구단에 합류한 이후에 최악의 48시간이었다. 네. 근데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팬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외부의 의견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뭐 보드진이나 뭐 상부의 압박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뭐 첼시를 비판하는 여러 그냥 주류 의견 뭐 그런 거에 대해 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12월에 좋지 못했던 성적이 올해도 반복됐기 때문에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마레스카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잘해놓고 왜 인터뷰를 굳이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그다음에 너무 애매모호해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많은 우리를 향한 비판이 있었고 우리가 극복했어 보여줬다 선수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최악의 48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가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게 남겨두는 애견스러운 그런 발언이잖아요. 저격을 할 거면 뭐 누구를 확실히 하든가. 네. 이게 뭐야?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야? 하면 이제 약간 물음표. 지난주 사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약간 불분명한 이 저격이 뭉뚱그려 하는 저격이 약간 조금 진짜 애견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팬들은 또 아닌 것 같고 팬들하고 좋은 관계다. 근데 최악의 48시간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속어법으로 가면은 결국 보드진. 보드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저는 뭔가 마리스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팬들인데 이제 팬들 중에 헤이터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뭔가 지칭한 게 아닐까. 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비판하는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팬 아니야? 네. 뭔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언론을 향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 정도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레스카 본인은 이제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지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저희가 첼시 팬이 아니어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방금 리뷰해드렸던 리버풀, 토트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칭칭거릴 건 아니지 않나. 사실 이런 인터뷰는 오히려 졌을 때 나오는데 졌는데 우리 너무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 선수들 하나 되게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겨서 이제 분위기 좋아놓고 갑자기 찬물을 분위기 싸하게 기자회견장 다 칭찬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리스 제임스 잘했던데요? 물어봤는데 뭐 48시간 최악이었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도 사실 질문은 말로 귀수의 활약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네 이거 선수 칭찬해달라고 좀 그거 헤드라인 좀 달라고 기자가 물어본 건데 여기서 갑자기 그쵸. 좀 그렇죠. 귀스토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FM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귀스토가 잘했다. 귀스토 요슈아 키미보다 말로 귀스토 선호 막 이런 식의 인터뷰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이제 띄워주는 약간 그냥 뭐 그런 자리인데 그런 느낌의 뭔가 대답을 원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조금 기자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아. 기자분들은 그렇죠. 여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헤드라인. 막 지금 질문이 터지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뒤에 막 붙어요. 막 48시간 지지하나 막 비판했다 그러는데 48시간 힘들었는데 그럼 누구 지칭하는 겁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누군지를 되게 파악하려고 뒷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좀 명확한 답을 회피하긴 했는데 마리스카가 원래 인터뷰 관련해서도 꾸준히 약간 말이 나오고 있었긴 했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좀 배운 줄 알았는데 여러 이제 사건들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터져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아니면 이제 좀 이건 너무 억지긴 하지만 이제 핸드폰을 잠깐 끄는 것도 너무 이제 소셜 미디어의 세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X나 이런 걸 하다가 DM을 좀 확인을 많이 하셨나? 이런 분들은 DM 확인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트위터에
뭐 마레스카 마레스카 아웃. 아니, 마레스카만 검색을 했는데 이제 막 안 좋은 기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에고 서칭을 하셨다. 근데 이제 자기 통검을 했는데 좀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짜증나네. 근데 이게 에버튼 경기 끝나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빡치는. 그때 화났다 감정이. 짜증나네 하고 홧김에 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이건 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네. 하여튼 확실한 건 이 타이밍에 할 얘기는 아닌데.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셋시는 잘 나가면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잊혀지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첼시가 뭔가 위기에 빠진다면 이 인터뷰가 좀 끌려 나와서 한 대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네. 꼭 이제 약간 업보 스택을 하나 쌓은 것 같거든요. 이 인터뷰로 말했을 그리고 첼시가 이후의 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리그컵을 카디프랑 한 다음에 일정이 뉴캐슬 원정, 그다음에 빌라, 그리고 본머스, 맨시티 순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챔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챔스 리그컵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사실 뭐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그냥 해프닝을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못하면 약간 업보로 하나 남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첼시 얘기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유럽 리그에서 마지막 주제인 타이어 더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딱히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짚을 게 좀 별로 없어가지고 내적으로는 좀 넘어가고 그냥 이 타이어 더비의 이 뜨거움에 주목을 해서 저희가 좀 이슈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오랜만에 펼쳐졌죠? 그쵸? 이 타이니어 더비가? 프리미어 리그로만 따지면 마지막 경기가 2016년 3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년이 넘었죠. 그렇죠.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타이밍에 펼쳐진 타이니어 더비였는데 승격팀인 썬더랜드가 오히려 이제 뉴캐슬을 잡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뭐 일단은 뭐 썬더랜드 홈에서 펼쳐지기도 했었고 확실히 썬더랜드가 요즘 또 잘 나가고 있고 그쵸. 그래서 뭐 이기는 게 뭐 놀라운 결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9년 만에 펼쳐진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타이니어 더비에서 승리를 했다는 게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좀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또 경기 후에 뭐 스텝이나 선수들 팬들의 리액션도 그렇고 경기 전부터 그 이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펼쳐졌던 분위기도 그렇고 확실히 이 더비가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서 있었지만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좀 되게 여러 SNS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경우에야 이제 경기 끝나고 다들 이제 단체 사진 찍는 분위기지만 그래 MLS도 뭐 그런 거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이렇게 되게 잘 준비해서 구단도 그렇고 잘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번 승리가 의미가 깊은지 그리고 뉴캐슬을 얼마나 이기고 싶어 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에서 패배한 게 좀 뼈 아프긴 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썬더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승격한 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 라이벌리를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확실히 승격도 했고 팀도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더비까지 이겼으니까 확실히 썬더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르브리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3백, 4백 그냥 자유자재로 혼용도 하고 그다음에 선수 이제 구성도 이제 상대에 맞게 살짝 변화도 잘 주고 그다음에 경기 내에서 뭐 안 풀렸을 때 변화를 주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좀 알았던 감독은 아닌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기대받던 감독도 아니었고 맞아요. 사실 승격 기대도 안 받았었죠 원래는. 뭐 사실 막판에 겨우 올라온 팀이기도 했고 영입을 했을 때도 영입한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좋았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이게 융화가 잘 될 것이냐 빠르게 이제 녹아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유럽 대항전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활약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밌었던 게 이제 정황판에 이제 썬더랜드 딱 있고 썬더랜드 정황판에 이제 뉴캐슬이 나오지 않는 로고가 그냥 비지터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름도 언급 안 하고 그냥 그들 그냥 방문자 그냥 썬더랜드 대 원정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싫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판에 띄우기 싫다. 로고도 띄우기 싫다고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소셜 미디어에 이제 볼 때마다 그 자책골도 이제 박제도 하나 시켜놓고. 그렇죠.
그 골 장면을 네. 당연히 올릴 수 있어요. 골 네. 장면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해도 멋있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돌리는 느낌일 수도 근데 있는데. 멋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격수가 할 만한 정말 좋은 헤더. 볼 때마다 네. 해도 네. 거의 이제 그 우리나라 밈에서는 조스카스가 있잖아요. 그런 그 정도예요, 느낌처럼. 진짜. 네. 근데 굳이 그러니까 걷어내려면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걷어내는데 아무래도 그쵸. 공격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본능에 기가 막히게 돌려놓는. 사실 램스데일 이날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사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썬더랜드 선수가 헤딩을 했으면 예상이라도 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볼테마데가 헤딩을 했는데 저렇게 날라오면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안 없어요.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올 시즌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조금 이제 위기감이 좀 더 고조되지 않을까. 특히 원정 성적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만 따졌을 때 1승이에요. 리그.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유럽 대항전 또 병행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돈을 안 쓴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이 썼죠. 네. 에디아우가 당 뉴캐슬에서 거둬낸 정말 좋은 성과는 인정해줘야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마냥 또 안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우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좀 그 오락가락하는 편도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 감독이 해낼 수 있는 천장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팬분들도 많고 반대로 이 감독은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말하는 팬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기에서 이제 지니까 또 이제 비관론자들 많이 와서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 시즌 많이 남았고 그쵸, 뭐 뉴캐슬이 완전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완전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고. 네, 뭐 챔피언스리그 페이지에서도 사실 플레이오프권이고 나쁘지 않아요. 네, 잘하면 직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잘하면은 좀 더 여론을 반전시킬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현재 뉴캐슬에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도 에디하우의 능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시험 무대 딱 지난번에도 챔피언스리그 갔을 때 이제 한번 무너졌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약간 억가도 있었지만 부상 같은 조가 좀 빡세기도 했죠. 조가 빡세기도 했고 부상 문제도 있었고 해서 시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실패하면 이 감독으로는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렇죠. 이제 감독 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뉴캐슬 입장에서는 사실 뉴캐슬이 뭐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그냥 진출을 넘어서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성적을 내고 싶은 혹은 이제 트로피를 따고 싶은 그 정도까지 이제 구단의 체급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 입장에서는 좀 보여줘야 된다 올 시즌.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뜨거운 더비가 또 새롭게 프리미어리그에 등장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네. 더비가. 이제는 뉴캐슬 홈에서 펼쳐질 텐데. 그래서 그 뜨거움 더 한 번 더 맛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 축구 얘기 마무리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월드컵 조별 탐방.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끝내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황을 보아하니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제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번 주에 못 끝낼 것 같다. 네. 그래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아마 이제 다음 주를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자세한 이제 월드컵 조에 대한 약간 프리뷰 같은 거는 한 내년 3월 넘어서 팀들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 약간 한 조씩 좀 깊게 딥하게 떠가지고 월드컵 전까지 좀 긴 시간을 두고 이제 한 조씩 이제 뭐 영상을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거고 또 이제 팟빵에는 이제 따로 이제 해가지고 프리뷰를 특집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제 지금은 그냥 이제 탐방 정도로 그냥 이렇구나. 여기에 누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어떨 것 같다. 대략적인 예상. 그냥 좀 가벼운 컨텐츠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길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해보니까. 그래서 F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조까지 했어요. 그래서 F조는 이제 네덜란드, 일본, TG 그리고 유럽 프로 B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 얘기부터 해보면은 네덜란드는 이제 유럽 예선 G조 1위로 진출했고요. 이제 폴란드가 같은 조에 있었는데 3점 차로 좀 진출하면서 뭐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사실 조별리그만 보면은 네덜란드만큼의 강팀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확실치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아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원래는 그게 독일이랑 같이 이게 가고 있었는데 네. 독일은 좀 무너졌었죠. 좋지 못한 이제 두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아직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죠. 뭐 사실 스쿼드 네임밸류만 봤을 때 뭔가 네덜란드가 압도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조에서는 탑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조에서는 압도적이죠. 일단 네. 뭐 이름들만 봐도 뭐 반다이크, 반더벤, 프랭키 더용, 라인더로스, 플라벤베르,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조금 아쉽지만 뭐 사비 시몬스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공격진이 좀 뭐 아쉽긴 한데 사실 그 밑에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반다이크도 있고요. 네. 수비랑 미들지는 유럽에서도 뭐 정상급이 아닌가. 네. 사실 스쿼드로 보면은 가장 아쉬운 자리는 전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굴 써야 되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루크 더용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네. 아니 뭐 지금 굳이 한 명 뽑으라면 뭐 브로비가 살짝 보여주나 마나 이러고 있고. 그래도 저는 네. 아마 월드컵이 되면 멤피스 데파이가 이 국대 데파이는 좀 MD7. 더 다르거든요. 국대 그렇긴 데파이는 하죠. 또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데파이가 일단은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데파이의 문제는 뭐 데파이가 잘하긴 하는데 근데 네. 결국 네덜란드는 우승권을 바라봐야 되는 국가인데 이제 네. 그 급에는 조금 아쉽다. 그렇죠. 데파이가 잘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있죠. 그리고 데파이도 이제 확실히 뭔가 피지컬이 되는 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네덜란드는 또 프랭키 더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폼 자체는 그 정점에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프랭키 더용의 활약은 이 프랭키 더용의 위상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중원에서의 조직력은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인더러스도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금 활약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좀 이게 붐업이 되다가 네.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의 활약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세컨탑에 더 가깝게 나와요. 이런 네덜란드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과연 득점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느냐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쿠만 감독인데 네. 참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은 감독이죠. 장점도 네. 뭐 있고 확실히 근데 이제 좀 안 좋을 때는 확실히 또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명암이 좀 분명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또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안정적인 평균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나 확실히 공격진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토너먼트 단계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팀을 만났을 때는 좀 어려워하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조편성이 네덜란드 입장에서 잘 돼가지고 조별리그는 무난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편성도 잘 됐고 그래서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일은 절대 없지 않을까. 웬만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하면 1위로 가겠죠 뭐.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제 이 시드가 일본인데요. 아시아 3차에서 시조 1위로 진출했고요. 선수들을 좀 보니까 뭐 미토마, 쿠보, 엔도, 뭐 다나카오, 리즈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노아니즈, 그라드바에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확실히 뭔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 많고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유럽파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파가 훨씬 더 많은 국가기도 하고 국내파보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전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명단을 쭉 보니까 여기서 에이스가 누군가 하면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쵸. 쿠보가 뭐 잘하긴 하지만 사실 쿠보 미토마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월드컵 때는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두 선수 다 뭔가 소속 팀에서의 활약은 최근에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미토마는 선발도 잘 못 나오잖아요. 별로예요. 부상도 많고 좀 폼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쿠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못해서 그렇지 팀이 좀 못한다. 활약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이 일본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이끄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공격진도 이제 뭐 우에다 아야세나 뭐 네. 이러저러 선수들이 있긴 네네. 합니다만 사실이 그러니까 이 쿠보 미토바급의 아직 파괴력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엔도 이런 선수들도 뭐 리버풀에 있습니다만 뭐 사실 나오지 못하니까 경기력이 올라올 거라는 보장은 거의 없고 뭐 이제 굳이 이제 긍정적인 건 이제 나나카오가 지난 시즌 뭐 챔피언십 베스트 들기도 했고 네. 이번 시즌에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리즈에서 그 선수의 스텝업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뭔가 다른 좋은 소식이라면 이타구라 코어가 저 아약스 가서의 활약이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마 아약스가 지금 토미야스를 사는 걸로 알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유계약으로 아마 영입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들어간다면 좀 합의 네. 그래도 좀 일찍 맞춰놓고 가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토미야스가 항상 이제 뭐 대표팀에서도 네. 경기를 이제 뛰면 잘하는데 결국 뛸 수 있느냐 마냐가 또 문제인 선수라 이 선수는. 근데 또 네. 대표팀에서는 꽤 뛰었어요. 네. 대표팀에서는 꽤 뛰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에 맞춰서 이제 핏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이런 파괴력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있는 게 좀 네. 와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평균전에 올라왔다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에이스를 찾으라 그러면 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또 이런 선수 쿠보나 미토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켜봐야겠죠. 아니면 새로운 에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감독이 이제 모리시타 하지메 감독. 요 지난 대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 대회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쵸. 딱 그 이제 다음 스텝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별리그에서 잘하는 건 계속 보여줬고 네. 이제 토너먼트에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월드컵 끝나고 잡음이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승부차기 관련해서. 네. 그때 이제 인터뷰 그 누구였지? 미나미노. 네, 미나미노. 네. 아무도 차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내가 차간다 그랬다. 그리고 실축. 아시안컵 네. 2011년에 있었던 그런 느낌처럼 되게 좋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그리고 그때 좀 허무하게 졌어요 승부차기에서. 네, 잘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력은 그래 일본이 더 좋았다고 봐도 좋겠지만 하나도 못 넣었을 걸요. 이번 0대 3인가 그렇게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대 0인가 야스무한테 막혔었죠. 네.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그때 아마 그랬던 크로아티아였을 걸요. 아, 그랬나 봐.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로코 아니면 네. 적인데. 모로코가 아마 그 스페인이었어 가지고 8강 그건 8강인가? 아무튼 스페인 포르투갈이니까 아마 이바코비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근데 솔직히 못 찾긴 했어요. 일본 선수들이. 그랬던 만큼 조금은 분위기적으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감독이 승부차기를 잘 차게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그 멘탈 개선은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일본 대표팀 내부에서도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네. 그 지지난 대회에서 벨기에한테 좀 막판에 아쉽게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시안컵도 사실 우승을 노리는 팀 치고는 아쉬웠던 결과였잖아요. 아 그렇네. 그때도 그 요르단이었나? 요르단은 우리나라. 아 그 어디였지? 되게 약간 상대적 약체 팀한테 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거기도 기억이 안 나네. 이라크. 이라크. 근데 이라크는 조별리그인데 누구지? 지금 뭐 하여튼 상대적으로 어쨌든 일본보다 강팀이 한테 졌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것도 그렇죠. 장은파크 씨한테 뭐 마지막에 페널티킥 먹히고 졌었는데. 근데 이란도 사실 저는 요즘 일본 보면은 일본이 당연히 이란이 어려운 팀이라면 삽독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요런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들은 좀 극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지상 과제가 되고 이제 그 얘기는 조별리그 통과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그리고 그 토미야스에 잊혀서 그렇지 이토 히로키도 그러네. 요즘 또 복귀했잖아요. 김민재랑 네. 또 지난 이제 리그에서 같이 뛰기도 했었고. 네, 직전 경기에서 뛰었었는데 이 두 선수의 그 유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괜찮을 것인가. 네, 만약에 네. 괜찮으면 이제 이토, 토미야스, 뭐. 이타구라코가 이게 딱 이게 구성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좋죠.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깨시면은 이제, 그쵸. 이제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시드로 넘어가면 3번 시드가 튀니지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H조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여긴 조 편성이 좀 좋았어요. 나미비아, 뭐 라이베리아 뭐 이런 팀도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들과 편성이 되어서 좀 쉽게 올라왔습니다. 주요 선수는 찾아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스키리 네. 선수 있고 이제 번니의 하니발 메브리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엘리아사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막 엄청 대단한 선수는 없긴 해요. 그나마 스키리 선수가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선수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 간 이 아이사라이도온이라고 중원에 미드필더가 한 명 있어요. 이 선수도 우니온 베를린에서 그래도 좀 뛰었던 선수라서 아마 아이사라이도온이가 이 스키리와 함께 중원을 조합한다면 구성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뭐 저희가 아는 선수가 막 유럽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자국 리그 선수나 아니면 중동 리그에서 뛰는 뭐 그런 선수들 활약이 중요할 텐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아랍컵이라고
아랍 내에서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네. 뭐 중동이랑 이제 북아프리카 팀들 불러가지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뭐 여긴 이제 당연히 유럽 선수들은 참가 안 합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이제 1승 1무 1패로 조별 탈락을 했다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 이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아시안컵에서 그렇죠. 성적 못 거뒀다고 하는 건데. 근데 조금 아쉽지 않을까.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좀 오래 했었던 감독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감독인데 뭐 어떻게 할지는 좀 이제 경기장에 나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이 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긴 해요. 제가 몇 번 봤을 때 기억으로 좀 되짚어 보자면 되게 조직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점을 잘 안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월드컵에서도 3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좋았던 튀니지의 조직력이 과연 지금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3위까지 또 진출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막 비비고 하다 보면은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출 가능성이 없는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시드가 유럽 프로 B인데 여기가 참 혼란한 조예요. B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스웨덴, 폴란드, 알바니아 이렇게 있는데 진짜 네 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알바니아 그나마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뭐 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명확하게 그러네요.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뭐 스웨덴이 사실 4포트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이 전력 자체가 네. 어쨌든 좋은 편이라 4포트 중에 최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되기도 했고 그레이엄 포터로. 그리고 만약에 이삭과 요케레스가 좀 폼을 되찾는다면 그렇죠. 당연히 이건 그 정도 클래스의 선수면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캐리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스웨덴, 폴란드, 알바니아 다 좀 까다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오든 좀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본이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뭐 안심하기 좀 어려운 조긴 합니다.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냥. 그래서 튀니지도 그렇고 뭐 이 플레이오프 팀들도 그렇고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내란들은 사실 이기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진짜 1승을 일단 따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쨌든 3위까지 이제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1승을 하면은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1승을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까딱하면 뭐 예를 들어 2무 1패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승점 3점은 일단 따고 가야 그래도 3위 가능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좀 독보적이긴 하지만 이 일본, 튀니지 그리고 유럽 프로 B 여기는 좀 이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튀니지가 아마 제가 좀 조직력이 좋다고 이야기한 만큼 한 팀 정도는 뭔가 무승부나 물 수 있다. 네, 이기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조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럽 프로에서 이제 어떤 팀이 어떤 경기력으로 올라올지는 진짜 미지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가 오히려 이 플레이오프 팀이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조는 될 것 같습니다. 매 경기 좀 치열하게 붙는. 그리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마냥 또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F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G조 가볼 텐데요. G조는 이제 벨기에, 이란, 이집트, 뉴질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일단은 벨기에 입장에서 정말 최선의 조가 아닌가. 그렇죠. 네, 이거보다 좋을 수 있을까 벨기에 입장에서.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벨기에가. 사실 벨기에도 막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뭐 좋지만은 않거든요. 뭐 당연히 평균 경기력은 좀 괜찮긴 했습니다. 일단 유럽 예선 J조에서 뭐 1위로 진출하긴 했는데 막 북마케도니아랑 무승부하고 카자흐스탄 가서 무승부하고 뭐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도쿠 네. 있고 그다음에 아스날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트로사르 있고 그다음에 유벤투스가 오펜다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있는 루카쿠 그다음에 나폴리의 데브라이너 그다음에 골키퍼 쿠르투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유럽 탑급이라고 하긴 좀 그런 뭐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황금 세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선수들이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가쿠도 그렇고 네.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쿠르투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자원들이 아직도 핵심이라는 게 벨기에 입장에서는 조금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도쿠의 폼이 일정하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좀 기복이 네. 있는 선수긴 하죠. 지금 너무 활약이 좋고 사실 벨기에 경기를 보면은 거의 도쿠가 대부분 공격을 이끌어 나갈 정도로 도쿠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월드컵에서도 도쿠가
꾸준히 이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거에 대한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뭐 부상도 꽤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뭔가 카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선수들이 올라오는 뭐 예를 들면 뭐 오펜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유배출 수 있는데 뭐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오펜다는 지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이제 뭐 샤를드 켈레르, 케텔라르 같은 자원들을 뭔가 기대해 보는 게 그리고 루케바키오가 사실 좋거든요. 지난 시즌에 윙에서? 세비야에서도 잘했고 이번에 이적해서 벤피카에서 좀 다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장기로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뭐 전까지 월드컵까지는 돌아올 수 활약이 있으니까. 좋았기 때문에 루케바키오를 좀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막 들어가면은 자 루카쿠 더블라인 얘기 그렇죠. 네.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네, 그만큼 이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들이 좀 더 필요하다. 도크 외에도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감독이 이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인데 좀 옛날 분위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근데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뭐 확실히 벨기에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마르티네즈도 그렇고 감독적으로는 조금 이제 운이 없는. 뭐 본인들이 선임했으니까 뭐 네. 운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명장까지는 아니니까 아무리 봐도 그쵸. 지금 상황에서 뭐 이분도 이제 커리어는 좋아요. 뭐 옛날에 보니까 뭐 릴로 리그왕 우승을 시키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무리뉴가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예전 A조 1위로 진출했고요. 뭐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최근 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뭐 타레미 아주문 뭐 해가지고 몇몇 선수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타레미가 아직 그래도 있긴 있어요. 하죠. 타레미 네. 있는데 사실 타레미도 좀 중심에서 조금 멀어져. 올림피아코스가 거기가 네, 있던데. 올림피아코스 갔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좀 멀어졌고 아주문도 요즘 안 뽑히고 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 고도스가 옛날에 브렌트포드 뛰던 고도스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자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창 좋았을 때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죠? 네. 뭐 성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선경기 하는 거 보면은 네. 조금 그다음에 지난 대회에서도 좀 아쉽기도 했고 카타르에서도. 네. 그래서 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이란을 항상 아시아 예선에서 만나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요즘은 물론 아시아 예선에서 아마 만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딱히 무섭진 않아요 이란이. 근데 피파 랭킹으로만 보면은 랭킹이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네. 높고 그다음에 되게 그 아시아 예선의 성적이 되게 좋아요. 네. 그 A조에서. 확실히 이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단단하긴 한데 네. 근데 여기는 참 고점이 낮은 팀 같아서. 근데 또 그 그냥- 말은 어떻게 보면은 즉슨 저점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렇죠. 네. 최근에 막 탄자니아 이기긴 했는데 카보베르데랑 승부차기 가고 네. 우즈벡이랑은 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고 뭐 이게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선 대회가. 네네네. 거기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확실히 좀 뭔가 높게 평가하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시긴 하지만 경기를 많이 안 봐서. 네. 그리고 다음 이제 3포트 팀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A조에서 1위로 진출했고요. 8승 2무 무패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살라 마르무시 약간 이 투탑을 봐야겠죠? 그쵸. 아무래도 근데 두 선수가 하필 다 그렇게 활약이 최근에 좀 좋지 못하죠. 일단 살라는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네.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마르무시는 경기를 잘 못 나와요. 좀 다치기도 하고 사실 활약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그 전까지 얼마나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이제 라인업은 결국 살라 마르무시가 될 거니까 네. 요 선수들의 폼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또 이집트 리그도 뭐 아프리카 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또 리그이기 때문에 그 네. 자국 리그 선수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감독이 호삼 하산이라는 분인데 이 레전드 선수더라고요. A매치를 177경기를 뛰었대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이 2000년대에 깨지기 전까지 2010년대에 깨지기 전까지 뭐 최고 A매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호날두죠. 네. 그래서 177경기를 뛴 레전드고 그다음에 뭐 이집트 리그에서도 좀 경험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위키피디아 피셜로는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리그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감독으로서는 선수는 레전드긴 한데 아프리카 팀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
곧 열리는 네이션스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유로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야 되는 게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수로서는 레전드였는데 감독으로서 좀 어떤 커리어를 또 만들어 낼지. 그래서 요 아마 감독도 이 월드컵 나오면은 뭐 피파에서 많이 주목을 해주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이집트 레전드 선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마르 슈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네이션스컵 확인하면 해외 해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집트는. 네. 마지막 팀이 이제 4포트 뉴질랜드입니다. 이제 오세아니아 예선 뭐 1위로 진출했고요. 여기 토너먼트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먼트 우승해서 진출했고 주요 선수는 이제 크리스 우드 네,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MLS나 뭐 잉글랜드 하브리그 뭐 이렇게 몇몇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크리스 우드가 가장 메인이 되겠죠. 네. 네. 뭐 최근에는 좀 다쳐가지고 노팅엄에서 못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우드 말고는 사실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호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 다음에 하브리그, 잉글랜드 하브리그, 아니면 MLS 이쪽이라서 아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드 말고. 저도 지금 들어본 선수로는 뭐 네. 맥스 그로콤 아까 언급하셨던 미럴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를 제외하면은 사실 친숙한 이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의 성적을 살펴보면 이제 코트디비오라전 그 오샤이니아 예선 끝난 다음에 코트디비오라전 딱 이기고 그 이후로 이제 1무 6패. 좋지 못하네요. 네, 계속 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상대가 되게 좋았어요. 만난 상대가 이제 에콰도르, 콜롬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뭐 이렇게 좀 유수의 좋은 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뭐 막 엄청나게 무너진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비등비등한 경기도 있었고, 네. 노르웨이랑 무승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뭐 여기는 결국 이제 이런 팀들은 뭐 크리스 우드야 당연히 이제 해줄 만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결국 이제 나머지 선수를 얼마나 이제 끌어올리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신선 대진을 어떻게 협회가 잡는지 모르겠는데 대진을 되게 잘 고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약간 발전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런 팀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월드컵 때 호주처럼 한 번에 잡고 뭔가 되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경기가 벨기에예요. 벨기에가 예를 들어서 2승을 해놔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린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가 그거를 갑자기 잡는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란이나 이집트나 솔직히 뉴질랜드 입장에서 그나마 이 다른 2, 3포트들보다는 해볼 만한 팀들이 걸렸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뉴질랜드를 당연히 전력상으로는 떨어지는 팀이지만 만만하게 보다가 한 번쯤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스파링 상대들 잘 잡은 게 좀 경기력으로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벨기에는 진출하고 무조건 가고 이집트가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이집트. 네. 그래도 살라가 있는데 살라가 그래도 이란이나 막 뉴질랜드 이런 데는 약간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런 조가 오히려 너무 치고받아서 플레이오프를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등 팀까지 또 갈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벨기에 딱 혼자 떨어져 있고 이 세 팀들한테는 나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조가 아닌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경쟁은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H조 넘어가 보겠습니다. H조는 이제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보베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는 조금 이제 약간 두 개의 팀과 두 개의 팀이 좀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스페인과 우루과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스페인부터 살펴보면 일단 스페인은 유럽 예선 2조 1위로 진출했고요. 튀르키예가 같은 조라서 조금 이제 약간 힘겹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선수는 뭐 야말, 뭐 니코, 뭐 로드리, 뭐 요즘 올라오고 있는 공격수 미겔 메리노, 하이산, 코바르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지난 이제 유로 우승팀이긴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약간 스텝업을 해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수비진도 그렇고 공격진도 그렇고. 뭐 특히 야말, 니코가 뭐 지난 유로에서 나온 최고의 스타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두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활약을 이어나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미드필더로 나오지만 공격을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미켈 메리노가 과연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결국 그 공격수가 약간 한 점이 부족하지 않나 결국. 다른 애는 솔직히 다 최정상급 수준이 일단 어쨌든 되긴 하거든요. 끌어올리면 고점을 봤을 때는. 근데 공격수는 이 고점을 봐도 이게 정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겔 오야르사발이나 아니면 페란 토레스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선수도 잘한다 해도 솔직히 월드컵 우승급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스페인이 공격수 없이도 우승했던 전력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유로나 이런 곳들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미켈 메리노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자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네. 선수가 메리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되게 잘 맞아요. 네. 그 버텨주고 이런 거에. 또- 그리고 아마 그리고 중원에는 이미 스페인에는 페드리가 있기 때문에 페드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도 로드리가 안 된다. 그래도 수비맨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수비맨디의 활약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는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좀 변수가 많죠. 네. 뭐 느르노망도 있고, 맞죠. 네, 느르노망도 있고, 뭐 하이선 쿠바레시 그다음에 뭐 넓게 보면 라포르테도 라포르테 같은 자원들도 네. 있고,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확실한 자원들이 좀 안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하위선 같은 경우에는 레알 이적 초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수비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쿠바르시도 그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나간 이후에 이 적당한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되게 흔들리는 모습이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를 어쨌든 간에 미래의 스타로 키워야 되는 네. 스페인 입장에서는 하위선과 쿠바르시를 당연히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라포르테나 르노르망이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조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좀 올라오기를 좀 바라야겠죠 지금. 네. 엄청 어린 선수들이니까 사실 월드컵 때는 진짜 완전 다른 선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델라푸엔테가 이제 유로 우승하고 나서 이제 쫙 가치를 올렸다가 최근에 이제 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약간 그거보단 고점보다 좀 내려온 느낌이 하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그 월드컵 때 좀 다시 증명할 수 있을지, 또 스페인 하면 또 연속 우승 뭐 이런 거에 또 동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 네. 뭐 그런 걸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지금은 사실 탑독입니다, 압도적 스페인이. 그렇죠. 피파 랭킹 1등이기도 하고요. 네. 1위기도 하고 뭐 2위가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1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포트적인 이득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네. 순위에 있어서 토너먼트 대진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한 이 월드컵에서 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팀은 이제 우루과이인데요. 남미에선 4위로 진출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막 4경기 무승하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후반에 좀 올라오면서 진출했고, 주요 선수는 뭐 발베르데, 벤탄쿠르, 네. 뭐 그리고 뭐 아라우오 뭐 요 정도가 약간 유명한 선수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엄청 좋았던 우루과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카바니와 네. 수아레스가 네. 이끌던 그 우루과이의 이 네임밸류가 네. 네임밸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감독이 일단은 네, 마르스카 비에사 가 있기 때문에 기대는 확실히 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팀이 그렇게 정점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체급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확실히 지난 대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발베르데가 최근의 활약이 소속팀에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한창 그렇죠. 좋았을 네. 때에 비하면. 그리고 아라우오는 지금 경기를 이제 뛰셔야 뭔가 네. 지금 휴가 가셨는데. 뭐 성지순례 하고 계시던데. 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벤탄쿠르도 사실 팀과 함께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믿고 할 만한 자원이 지금은 딱히 안 보이는.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뭐 다윈 누네스 같은 선수가 뭐 사우디 가서 살아날려나? 갑자기. 네. 네. 뭐 그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뭔가 누구를 딱히 에이스고 믿고 가야 되고 중심으로 뭐 발베르데를 당연히 중심으로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는 많이 좀 어렵긴 하지 않나. 근데 이제 다만 비엘사라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 대명사가 된 감독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는 확실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네. 우루과이 입장에선 또 조편성이 좋아요. 그쵸,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최고입니다. 네. 솔직히 3, 4포트 잘 먹었어요. 1포트 스페인이 좀 재앙이긴 한데 네. 1포트는 다 어려우니까 3, 4포트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웬만하면 32강은 가지 않을까. 네. 조편성상 그런 생각은 드네요. 최근 전적을 보면은 이제 2승 1무 1패고 원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멕시코 원정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네. 이제 1무 1패를 하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3포트 사우디로 넘어가 보면요. 사우디는 이제 4차 예선까지 가서 정말 어렵게 진출했습니다. 1승 1무 하면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출했고요. 그래서 뭐 살레 말도사리 뭐 이런 이제 결국 사우디 리그 선수들 주축으로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난 대회에서도 저희가 했던 얘기인데 이 사우디 리그에 있는 주축 선수들이 얼마나 좀 경기력을 유지를 하느냐, 경기력이 발전이 됐느냐. 네. 여기가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우디 선수들이 못 뛰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번에도 했던 만큼 조직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또 르나르 감독. 네. 지난번에 한국과 가까웠던 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대회에서도 뭐 아르헨티나한테 유일한 패배를 또 그쵸. 안겨준 팀이니까 사실상 우승 뭐 그렇게 약간 네.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일단은 최근에 뭐 아랍컵에서도 뭐 준결승까지 가고, 뭐 어쨌든 팀 정비는 어쨌든 사우디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결국 진출까지 시키긴 했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뭐 끈끈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저번에 그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그 이변을 일으켰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라인 조절이 워낙 아이코닉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사실 거기는 중동 지역에서 펼쳐졌던 월드컵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미국 먼 거리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사실 요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만치니 감독하고 쭉 떨어졌고, 이게 사우디 리가 뜨면서 이 선수를 연봉이 정말 우후죽순 그쵸. 상승을 하면서 네. 약간 반작용으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이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좀 다잡을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월드컵 1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조직력을 네.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포트가 이제 카보베르데인데요. 이제 아프리카에선 D조 1위로 진출한 팀입니다. 같은 조에 이제 카메룬이라는 그래도 강호 팀이 있었는데 네. 좀 제끼고 올라왔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선수인 것 같고, 선수들은 명단을 쭉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생소하죠. 진짜 한 명도 모르겠어요. 네. 역시 유럽 리그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없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팀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 비디오 분석이 잘 안 되면은 되게 예상치도 못한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내 리그가 있는데, 그래서 감독도 이제 뭐 국내 리그 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최근 전적을 보면은 뭐 이란, 이집트 같은 팀들과 이제 승부차기 뭐 끝에 이제 1승 1패 했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10경기를 치렀는데 8실점이에요. 8실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약팀들을 상대로 무실점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메룬이라는 팀이 껴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력은 좀 강해 보이지 않나. 조직력 네. 되게 좋고 전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별로 네. 없죠. 그리고 그 카보베르데 하면 전 인상 깊은 게 그 조별 예선 각자 이제 팀 소개하잖아요. 네. 근데 카보베르데 영상만 되게 한 80년대에 찍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네. 정말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 비디오를 구하기도 아마 힘들 어렵다. 거예요. 네. 사실 카보베르데 홈 경기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카보베르데 리그 경기 이런 거 진짜 구하기가 그렇죠. 힘들 거거든요. 네. 남아 있지가 않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 네이션스컵 하면서 좀 네. 실체가 좀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팀들은 네이션스컵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냥 스페인, 우루과이가 손잡고 가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사우디랑 카보베르데와의 경기로 이제 뭐 한 팀이 승리를 한다면은 네. 뭐 3위 이제 플레이오프 그 노려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3위 진출을 노려볼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I조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조가 이제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2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는 유럽 예선 D조 1위로 그다음에 무패로 또 진출을 깔끔하게 했고요. 뭐 여기도 뭐 유럽 사실 평균 전력은 여기가 최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전력은 뭐 일단 킬리안 음바페가 있고요. 네, 음바페, 뭐 올리세, 뭐 셰르키, 에키티케, 살리바, 코나테, 우파메카노, 카마빈가, 티람 뭐 등등등등 해서 여긴 빈자리가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요. 여긴 진짜로. 최고죠. 네. 일단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음바페가 있으니까 음바페를 중심으로 어떤 식의 이 구성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 프랑스가 스쿼드는 좋지만 이 확실한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고 갈 만한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올리세 정도 제외하면 사실 올리세랑 살리바? 네, 공격적 자원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원 조합도 캉테가 최근에 계속해서 기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건 데시앙이 캉테를 선호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 캉테는 조금 지난 선수긴 하잖아요. 네. 뭐 다 여전히 뭐 능력이 있긴 합니다만. 뭐 캐프린 티람도 있을 거고, 뭐 티람과 뭐 코네 뭐 이런 선수들 활약은 좋을 카마빈가도 있고 추아메니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융화해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장한테 이제 마지막 테스트 부대가 되겠죠. 아마 이제 네. 요게 마지막일 것 같죠? 네,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감독도 월드컵 우승을 한 감독이고 전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감독은 또 몇 명 없긴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유로 때 특히 네.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이라는 빛이 있지만 사실 안 좋았을 때 약간 너무 무기력하게 또 무너지는 또 지난 월드컵도 사실 마지막에 가서 아쉬웠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증명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대시장 입장에서. 뭐 너무 그리고 좀 오래 한 것도 비판의 여설은 몇 년? 10년 됐나? 2016 유로부터 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12년부터 했네요. 12년이에요? 네. 12년에도 했었고요. 그럼 14년에도 이 사람이었어요? 한번 다 찾아볼까요? 네. 제 기억으로는 16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월드컵 우승했었고 12년부터 봤습니다. 12년? 네. 진짜 오래 했네? 그럼 몇 년이야? 지금 26년 이제 월드컵이니까 14년이네요? 감독으로만 지금 175경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긴 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뭔가 계속 이랬었잖아요. 이번엔 진짜 나가는 게 확실히. 그래도 지금 지단이 대기포 끊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 아마 챔피언스리그 3연패 끝나고 네.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8년 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네 너무 오래 하긴 했네요. 물론 이제 오래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대표팀은 오래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건 좋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성적이 나오곤 있으니까 자를 명분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은 진짜 찐찐막. 찐찐막 할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 증명의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선수 중에서는 에키티케를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요새 활약이 네. 좋죠. 그래서 스타일을 봤을 때 음바페로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음.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음바페가 저는 원톱보다는 좀 도와줄 수 있는 공격수 한 명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아마 스트라이커로는 음바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죠. 네. 4-3-3 또 쓰겠지만 네. 대샹이니까. 뭐 대샹한테 그런 거에 갑자기 4-4-1에 뭐 충격적인 전술 변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에게티케가 좀 포인트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스트라이커로 음바페가 나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 에키티케를 뭐 윙포드처럼 활용 뭐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윙바페는 좀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문제점은 제가 말했듯이 중원과 공격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거든요. 어쨌든 그리즈만 없이 치르는 첫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그러지만 이제 그만뒀죠. 네, 그리즈만이 사실은 지난 월드컵에서도 사실 저는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프랑스가 골든볼은 그리즈만한테 주어지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즈만의 엄청났죠, 임팩트가 진짜. 정말 네. 좋았기 때문에 이 그리즈만이 없을 때 프랑스가 음. 과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 창의성이 여기는 조금 네. 아쉽긴 하죠. 결국.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덱샹이 좀 해결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이 이제 세네갈이고요. 아프리카에선 B조 1위로 진출했습니다. 일단은 콩고가 같은 조에 있었는데 여기도 네. 나름 세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치고 좀 1위로 갔고요. 주요 선수로는 이제 사디오 마네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 그다음에 에버튼에 최근에 잘하고 있는 은디아에 네. 그리고 토트넘의 사르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레에서 뛰고 있는 파페게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펠리스의 이스마일라 사르, 뭐 이렇게 준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좋죠, 여기. 네.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플리갈리도 있고요. 네. 네. 아프리카 쪽에서는 평균 전력으로 따지면 1등 제일 팀이지 세지 않을까. 뭐 한 생각이 듭니다. 골키퍼도 에드워드 맨디가 있거든요. 아, 에드워드 그러네. 맨디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선방은 뭐 음. 기가 막히잖아요. 뭐 사실 저희가 사우디 간 뒤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뭐 그래도 잘하겠죠. 네, 그 딱 저희가 예상하는 그 발밑 안 좋고 잘 막는 그 맨디이기 때문에 맨디가 아마 나이가 꽤 있어서 네. 마지막 월드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한테 뭐 0대2로 지고 케냐한테 막 8대0으로 이기고 뭐 네. 이러긴 했습니다만 뭐 이건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도 이제 네이션스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프리카 팀들은 네이션스컵에서 좀 많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포트가 노르웨이입니다. 재앙이죠, 사실. 3포트에서 3포트의 재앙이죠. 네. 노르웨이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랑 같은 조에 있었는데 이제 모두 예상을 이겨내고 네. 진출했어요. 이게 예상을 이겨냈다고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노르웨이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혼란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탈리아를 그것도 2번이나 다 잡아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 그리고 홀란뿐만 아니라 이제 세르로트, 웨데고르, 그리고 울버햄튼에 있는 라르센, 뭐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리엘슨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선수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근데 예선 경기를 몇 번 봤을 때 약팀을 흔히 말해 소위 말해 패는데 특화돼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혼란이 진짜 신나게 패더라고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크로스만 올려도 네. 여기는 혼란 있지, 셀룰로트, 셀룰로트 있지,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스트라가라르슨 네. 같은 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3탑까지 가능해요. 네. 라르센까지 투입하면. 그렇죠. 그리고 소렐로트랑 라르센이 어제 측명이 되긴 하니까 네. 진짜 이제 약간 트리플 타워가 되거든요. 여기는. 셀룰로트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네. 윙처럼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올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고 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도 웨데고르의 네. 폼이 사실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뭐 월드컵 때까지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대에서의 활약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도 확실히 3포트에서는 뭐 가장 센 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요 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 팀 더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 이제 2 팀인데 여기 이제 이라크와 볼리비아, 수리남 승자가 맞붙어서 한 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수리남은 좀 전력이 약하니까 볼리비아나 이라크일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올라와도 이 위에 세 팀이 너무 세서 예, 정말 미안하지만 이 여기 자판기가 되지 않을까. 딴 거보다 이 홀란과 음바페 득점한 경쟁에 있어서 아 희생양. 네,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팀이 몇 골을 먹힐지. 네, 그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올라오든 세 팀 네. 중에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사실 이라크도 우리가 만나봤지만 그렇게 막 그렇죠. 뭐 위협적인 팀이라고 보기에는 네. 이 세 팀을 위협하기에는 네.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요 I조에서는 요 세 팀의 각축전 위에 세 팀. 사실 세네갈, 노르웨이, 프랑스는 좀 비교할 만한 여지가 있고 뭐 특히 이제 세네갈, 노르웨이 사이에서는 좀 많이 치러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응홀 대전이 이제 조별리그에서 펼쳐진다. 네. 음. 그리고 만약에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이 이 셋 중에 한 팀이라도 좀 바지가랑이를 잡는다면 무승부 이렇게. 네, 비기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좀 변수가 혼란스러운 되겠죠. 네. 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좀 약체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세 팀이 좀 전력이 어쨌든 있는 각수가 팀들이기 좀 어려울 것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뭔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 당연히 통과는 하겠지만 네. 이제 1위가 막 보장되고 3승 할 거다. 이렇게는 절대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는 진짜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조들도 재밌는 경기를 하겠지만 진짜 경기력적으로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요 I조에서. 그렇죠. 진짜 이 조는 좀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혼란의 노르웨이도 그렇고 세네갈도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프랑스의 음바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진짜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의 이제 2시간 했네요. 아직 세 조가 남았는데 그래서 2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요거 세 조는 나머지 이제 J, L 뭐 이렇게 KJ, JKL 네. 이 세 조는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붙여서 하기로 하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각할 때 가볍게 했는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뭔가 길어지죠. 네. 한 그래도 국가당 한 뭐 3, 4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그렇죠. 네. 한 주에 10분, 12분, 15분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격적인 진짜 좀 딥한 프리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3월 이후에 좀 모든 팀들의 윤곽이 나오면은 네. 그때 이제 좀 특집으로 이렇게 한 조씩 좀 깊게 다루는 이제 컨텐츠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일정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보면은 일단은 뭐 주중엔 리그컵 네. 주간이 쭉 있고 다음 주에 보니까 이제 재미있을 만한 매치업이 이제 뉴캐슬과 첼시 있고 그리고 토트넘과 리버풀 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 뭐 이런 게도 사실 순위상으로는 좀 재밌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그렇죠. 한 요 세 경기 정도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냥 보이는 그림으로는. 뭐 에버튼, 아스날도 뭐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 될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도 사실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뭐 그리고 요즘은 딱히 이제 매치업을 넘어서는 그런 재밌는 경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보이는 매치업은 요런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재밌는 경기들 또 픽해서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방송을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쳐보고요. 저희는 물러가고요. 다음 네.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